아버지 장례식장에 혼자 앉아있던 그날 밤 남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고 낯선 여자가 그의 팔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봉투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더는 무너지지 않길. 야간 시설관리 기사로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가 대체 무엇을 숨겨두었던 걸까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대학병원 장례식장.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빈소 안에 한서윤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위로 흰 국화 한 송이가 조용히 놓인 영정사진 속 아버지 한명수는 평소처럼 무뚝뚝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그 얼굴은 평생 항만의 찬바람 속에서 야간 시설을 지켜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76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 서윤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조의금 봉투를 정리하고 조문객 방명록을 꺼내고 식음료 담당 직원에게 인원수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발인 날짜와 화장 예약, 납골당 안치 절차까지 서윤이 직접 하나씩 확인해야 했습니다. 상주는 서윤 혼자였습니다. 49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고요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슬픔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하던 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복도 한쪽 끝에서 서윤은 혼자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보호자가 당신 한 분이십니까? 라는 물음에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강도연에게 그리고 시어머니 윤미정에게. 2번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 준비해야 해요. 답장은 1시간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는 짧았습니다. 일정이 이미 잡혀 있어. 끊을 수가 없는 거 알잖아. 시어머니의 메시지는 한 줄이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안 됐네요. 서윤은 그 2문장을 읽고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안 됐네요. 30살 가을에 결혼해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에게서 돌아온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온기가 가시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내내 시가 식구에게서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장례 지도사와 상조회사를 직접 연결하고 관을 고르고 수의를 정하고 빈소 위치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을 서윤은 혼자 해냈습니다.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병원에서 일한 20년이 이런 데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문서를 정리하고 항목을 확인하고 빠진 것이 없는지 점검하는 일, 감정은 나중으로 미루고 절차를 먼저 처리하는 일, 그것이 서윤이 평생 살아남은 방식이었고 이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드문드문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오래 인연을 맺어온 항만 동료 몇 사람이 고개를 숙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서윤은 일일이 인사를 받고 차를 권하고 빈소를 정돈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묵직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수 씨가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우리 모두 존경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존경? 야간 시설관리 기사였던 아버지에게 쓰이는 말치고는 묵직했습니다. 항만 동료들은 조의금 봉투를 내밀며 저마다 짧게 말을 남기고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들은 대체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 하고요. 서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과묵했습니다. 딸이 힘들다는 말을 꺼내면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결혼 초에 눈가가 부어 친정을 찾아갔을 때도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국을 끓여내왔습니다. 말로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식이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게 저녁이 지나도록 시가 식구 중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남편 강도연은 리조트 그룹 계열사 구매팀 임원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성공한 가장으로 통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장인이 세상을 떠난 날 그는 납품업체 VIP를 태운 크루즈 팸 투어 일정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돈줄을 끊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 윤미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양 있는 말투와 반듯한 외양 뒤에서 언제나 아들의 체면과 가문의 이름을 앞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 빈소보다 중요한 일정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빈소는 조용해졌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 불빛이 낮게 깔리고 옆 빈소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다 처리하지 못한 서류 뭉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서윤이 받은 위로는 항만 동료들의 묵직한 눈빛뿐이었습니다. 가족이라 불러온 이들에게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과묵했던 목소리가 밥은 먹었냐던 그 한마디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남편 강도연, 영상통화 수신. 서윤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연결되는 순간 서윤은 멈칫했습니다. 배경이 보였습니다. 흔들리는 조명,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강도연은 정장 재킷을 반쯤 걸친 채 한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것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서윤이 알지 못하는 여자가 가볍게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짧은 드레스 차림의 그 여자는 남편의 어깨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더니 남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장례는 잘 되고 있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여유가 넘쳤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 특유의 느슨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되고 있냐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걱정도 미안함도 단 한 조각의 온기도. 화면 너머 남편의 눈은 이미 딴 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몇 마디를 더 했습니다. 발인 언제야? 화환 너무 많이 시키지 마. 비용 아껴야 해. 그리고 조의금 봉투 정리 잘 해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빈소 앞 복도 끝에 놓인 흰 국화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직접 골랐습니다. 비용을 아끼라고 했지만 그것만큼은 아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끊기 직전에도 웃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마지막 순간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차갑게 굳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고 오래된 무언가였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감각. 그래서 더 무서운 감각이었습니다. 그 밤 서윤은 빈소 한쪽 구석 접이식 의자에 앉아 선잠을 잤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냄새, 국화와 향초가 섞인 공기 속에서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은 불빛 아래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따금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나가기 전 현관에서 신발을 고쳐 신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현이 서툴렀던 사람. 그러나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던 사람.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윤미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음성은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오래 단련된 목소리였습니다. 발인을 하루 앞당겨요. 사흘씩이나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오실 분들은 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서윤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채 이틀이 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아직 오시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지내던 항만 동료 중에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정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통보한 분들도 계시고요. 서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끊었습니다. 괜히 길게 끌지 말아요. 보기 안 좋아. 통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빈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아직 하루가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점심이 지날 무렵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망보험금이랑 조의금 정리되면 집 통장으로 넣어. 내가 관리할게. 서윤은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아버지가 평생 작은 보험 하나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간 시설관리 기사의 월급에서 아끼고 아껴 납입한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씩 수십 년을 유지한 보험이었습니다. 서윤을 위해 들어둔 것이라고 아버지는 한번 짧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아버지의 마지막 숨이 끊기기도 전에 관리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의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만 동료들이 고개를 숙이며 건네준 봉투들,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먼 길을 달려온 분들이 내민 봉투들, 그것마저 집 통장으로 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서윤은 문자를 닫고 식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가 뒤엉켜 가슴 안쪽을 조여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신우이 강세라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고생하시네요.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장례비 남으면 좀 알려줘요. 쇼핑몰 세금 신고 때문에 이번 달이 좀 빠듯해서요. 서윤은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세라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조금 양보해 라는 말로 포장된 요구들. 서윤이 버틸수록 요구는 더 자연스럽게 돌아왔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빈소를 찾아오는 조문객이 줄어드는 늦은 오후, 서윤은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유품 가방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챙겨온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칫솔, 낡은 수건, 안경집, 그리고 아버지가 늘 지니고 다니던 낡은 지갑. 서윤은 지갑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교통카드 한 장, 오래된 신분증, 그리고 접힌 메모지 한 장.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갑 안쪽 깊숙한 곳, 잘 보이지 않는 칸에 무언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더듬자 종이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꺼내보니 낡고 반듯하게 접힌 작은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볼펜으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에게만. 필체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힘있고 고집스러운 획. 평생 시설관리 일지를 꼬박꼬박 작성하던 손이 남긴 글씨였습니다. 삐뚤어지지 않고 단정했습니다. 그 글씨를 바라보는 순간 서윤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윤에게만. 그 석자가 가슴 안쪽 어딘가를 세게 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모를 날을 대비해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걸까요? 서윤은 봉투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봉투 안쪽이 불룩했습니다. 종이 한 장 이상의 무게였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상복 안주머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고 빈소 앞으로 나섰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봉투의 감촉이 가슴 위에서 내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인 전날 밤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조문객 발길이 완전히 끊기고 빈소 안에는 향초 연기만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서윤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상복 안주머니 안에서 봉투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틀 동안 품고 다닌 봉투였습니다. 열고 싶었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읽고 나면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듯하게 접힌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상단에 짙은 파란색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M.S. 운용. 서윤은 그 이름을 처음 보았습니다. 서류는 부동산 등기 관련 문서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상업용 빌딩의 권리증 사본이었고 소유자란에는 법인 명칭과 함께 수익자 지정 항목에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짧은 메모지였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더는 무너지지 않길. 링크를 열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 줄이 서윤의 가슴을 가장 깊이 찔렀습니다. 무너지지 않길.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 과묵한 사람은 전부 알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서윤은 메모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먼저 링크를 열어야 했습니다. 서윤은 메모지 하단에 적힌 주소를 휴대전화에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페이지가 열리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클라우드 기반 파일 아카이브였습니다. 폴더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서윤을 위해.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날짜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파일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서윤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장소는 항만이었습니다. 바람소리와 기계음이 섞인 배경음 속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 다른 한 사람은 남편 강도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이내 문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이 일 계속하실 거예요. 여기서 경비나 하시면서. 남편의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가벼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딸 뒷바라지 하나는 끝내주시더라고요. 사위 얼굴 좀 봐서 조용히 계세요. 아셨죠? 서윤은 재생을 멈추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딸 뒷바라지. 조용히 계세요.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실내 녹취였습니다. 명절 무렵으로 추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윤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하고 고운 발음이었습니다. 그 발음 안에 담긴 말은 고프지 않았습니다. 경비나 하던 집안 딸이라 어쩔 수 없지. 그쪽 가풍이 원래 그래.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서윤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가 어디인지 떠올렸습니다. 시댁 명절 모임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나오던 웃음소리를 그날도 들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소리를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달랐습니다. 음성의 배경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실내였습니다. 두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사람은 남편이었고 다른 사람은 서윤이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대화는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납품 물량 얘기, 일정 얘기. 그러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번 달 거는 그쪽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남편이 답했습니다. 응, 저번처럼 해줘. 그리고 짧은 침묵 뒤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재생을 멈추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습니다.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20년을 일하면서 서윤이 익힌 것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을 때 절차를 떠올리는 것,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기록하고 어디에 보고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서윤은 파일 목록 전체를 다시 훑었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이 날짜 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6년치였습니다. 아버지가 6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항만 시설을 지키던 사람, 경비나 하던 집안, 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자리를 지킨 사람, 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섣불리 나서지 않고 대신 증거를 모은 사람. 아버지는 딸의 곁에 직접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이 딸을 더 조일 것을 알았던 겁니다. 대신 아버지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록으로. 서윤은 등기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M, S, 운용, 수익자 한서윤, 야간 시설관리 기사였던 아버지가 남긴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평생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이 딸에게 남긴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빈소의 향초빛 아래서 영정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파일 목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울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전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6년 동안 모아온 것들을. 서윤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지만 그 아래에 다른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이 무엇인지 서윤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길. 그 한 줄이 서윤의 등을 밀고 있었습니다.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새벽부터 일어나
빈소를 정리했습니다. 국화를 다듬고 향초를 교체하고 조물록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전날 밤 들은 녹취 파일들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시어머니의 웃음소리, 그리고 낮게 주고받던 납품업체와의 대화. 서유는 그것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살아온 20년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감정은 뒤로 미루고 사실을 먼저 정리하는 것. 발인 시각이 되자 장례식장 앞에 차들이 들어섰습니다. 서유는 상복을 여미고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크루즈에서 막 돌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텐으로 얼굴이 붉었고 캐리어는 차 트렁크에 실린 채였습니다. 옆에는 시어머니 윤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진주 귀걸이에 단정한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조금 늦게 도착한 하객처럼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을 보자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왔어. 늦지 않게 왔잖아.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왔어.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를 보내는 날이었으니까요. 발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운구차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항만 동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유는 눈물을 참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지만 또렷하게 꼭 이렇게 격식 차려서 해야 했나? 수수하게 해도 됐을 텐데. 서유는 고개를 든 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들렸습니다. 주변 항만 동료들도 들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수수하게. 서윤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을 수수하게 해도 됐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절차까지 마친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서윤은 내내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담당자와 이야기하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중간중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납골당 시설이 좁다는 말을 2번 했습니다. 신우이 강세라는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만 왔습니다. 다음에 따로 인사드릴게요. 서유는 그 문자를 읽고 닫았습니다. 이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 짐을 풀던 남편이 무심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보험금 처리 언제 돼? 조의금은 정리했어? 서유는 부엌에 서서 물을 따르다 멈추었습니다. 아직 장례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2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유는 물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아직 정리 못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뭘 이렇게 꿈을 대? 간단한 거잖아.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서유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사흘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를, 샴페인 잔을 들고 웃던 얼굴을, 그리고 오늘 발인 자리에서 늦지 않게 왔잖아 라고 했던 목소리를. 그날 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장례도 끝났으니까 친정 쪽 정리를 해야겠네요. 아버지가 살던 집이며 물건들. 서유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친정집은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을 혼자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정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서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혼자 사셨으니까 뭐 남은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빨리 빼야 관리비 안 나오잖아요.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서윤이 아무 말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결정이 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어차피 오래된 빌라 아니야. 전세나 보증금 있으면 그것도 빨리 빼고. 서윤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오래 버텨온 것이 드디어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보증금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월세 없이 소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보조차 이 자리에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일도 좀 제대로 해요. 장례한다고 며칠 빠졌으니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나무라는 것인지 지시하는 것인지 모를 말투였습니다. 며칠 빠졌으니까. 서윤은 그 말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장례를 혼자 치르고 사흘밤을 빈소에서 지새운 것이 며칠 빠진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울면 더 작아 보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윤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볼이 홀쭉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49이었습니다. 19년을 이렇게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은 수도를 틀었습니다. 찬물을 손에 받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거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윤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아버지가 6년을 모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류가 있었습니다. 녹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M.S. 운용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직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이유는 알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길.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 불이 꺼지고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을 채울 무렵 서윤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서재로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서윤이 병원 서류를 검토하고 논문을 읽던 방이었습니다. 지금은 잡동사니가 쌓이고 먼지가 내려앉은 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재를 없애겠다고 했을 때 서윤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 많은 침묵 중 하나였습니다. 서윤은 상자 위에 걸터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링크를 다시 열었습니다. 파일 목록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렬된 수십 개의 파일들. 서윤은 목록을 천천히 내려가다 가장 오래된 파일 하나를 눌렀습니다. 6년 전 날짜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파일이 열리자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소형 녹화기로 찍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화면에는 항만 외곽 창고 앞마당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정장을 입은 남편 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등을 곧게 세우고 서 있었고 남편은
한쪽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아래를 내려다보듯 서 있었습니다. 체구가 더 작은 쪽이 아버지였지만 무게감이 느껴지는 쪽도 아버지였습니다. 음성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보였습니다. 남편의 입이 움직였고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서 걸어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유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딸을 생각했을 겁니다. 서유는 영상을 멈추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의 내려간 시선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인지 서유는 알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경비나 하던 집안이라고 비웃으면서 그 앞에 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끝내 몰랐을 겁니다. 서유는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복도 쪽에서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결혼 첫 해 명절이 지나고 친정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서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린 아버지는 앉아서 먹어라 한마디만 했습니다. 서윤은 숟가락을 들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유는 그날 밥 2공기를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속이 따뜻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왔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유는 병원 일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남편이 원했습니다. 집안일을 제대로 하라는 이유였고 내가 일하면 내가 무능해 보인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남편의 얼굴에는 열등감과 자존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서유는 거스를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로 짧게 말했습니다. 일 그만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일은 해야 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이유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유는 그 말을 듣고 직장을 지켰습니다. 20년을 버텼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은 해야 한다. 그 5글자가 서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서윤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한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자리를 잃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윤은 작은 방 안에 혼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항만에서 일한 이유를 이제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생계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남편이 연결된 납품 라인 가까이에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딸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경비나 하던 집안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무너지기 전에 내밀 수 있는 것을 조용히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서유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파일 목록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아온 것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6년을 들여 쌓아온 것들을, 그것이 지금 서윤이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윤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길. 그 한 줄이 어두운 방 안에서 서윤의 등을 조용히 밀고 있었습니다. 크루즈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윤미정은 안방에서 나와 식탁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침 뭐야? 서윤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 앞에 서 있었지만 불을 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파일들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파일까지 열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 서윤은 병원에서 하던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날짜, 장소, 내용, 출처, 빠진 항목 없이 타임라인 형태로 묶었습니다. 사건 기록 문서, 임상시험 코디네이터가 2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오류를 잡아내고 증거를 체계화하는 일. 서윤은 그것을 밤새 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침 묻는 거야. 서윤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지 않은 채였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은 식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걸음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서윤은 식탁 위에 2개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흰 봉투 2개였습니다. 나란히 반듯하게. 남편이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서윤은 대답했습니다. 열어보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남편이 왼쪽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훑어보던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접근금지 신청서, 가정폭력 사건 증거 목록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힌 사진, 병원 진료 기록, 문자 캡처. 서윤이 지난 20년 동안 차마 버리지 못하고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버려야지 하면서도 손이 가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서류 안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뭔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오른쪽 봉투를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꺼낸 서류의 상단에 법무법인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퇴거 예정 공문이었습니다. 현재 시어머니가 거주하는 펜트하우스의 임대인 명의는 M.S. 운용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의 실수익자는 한서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교양 있는 척 가다듬어온 표정 아래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서윤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사시는 펜트하우스, 저희 아버지 운용사 소유 건물입니다. 임대 계약 당시 조건에 무단 전대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지난 3년간 단기 임대 수익을 따로 받으신 정황이 계약서와 입금 내역에 남아 있습니다.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할 때처럼 사실만을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히 며느리가.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 자리에서 고개를 숙여왔습니다. 눈을 내리깔아왔습니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서 당혹감과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협박이야. 서윤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절차입니다. 남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서윤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서윤이 식탁 위에 세 번째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봉투 없이 그대로 꺼내놓은 서류였습니다. 남편의 눈이 서류 위를 훑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굳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류에는 납품업체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요약, 차명계좌 입출금 정황, 리베이트 수수 날짜와 금액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녹취 파일에서 추출한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이 밤새 타임라인으로 정리한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서윤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남편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 시선을 내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서윤 앞에서 시선을 내린 것이 그 짧은 순간이 서윤에게는 오래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걸로 가족을 협박해. 부끄럽지도 않아. 서윤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말하고 당신들은 증명하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을 들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식탁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그 침묵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 안의 무게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서 있는 자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엌 쪽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식탁 앞 정면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양 있는 척 오래 가다듬어온 그 목소리가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서류에서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오늘 아침이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아침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꺼내고 밥을 담고 국을 떴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손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비워진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차고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식탁 위에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봉투 안에서 시작된 것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집행 날짜는 서류가 전달된 지 2주 후로 잡혔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정한 날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2주 동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변호사 정다운과 매일 통화했습니다. 서류를 보완하고 절차를 확인하고 빠진 항목을 채웠습니다.
남편 강도연은 그 2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어. 서윤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어머니 윤미정은 사흘 동안 펜트하우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처음 이틀은 고압적이었고 사흘째에는 달랐습니다. 서윤아, 한 번만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족인데. 서윤은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행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짙은 감색 재킷에 흰 셔츠였습니다. 병원 출근할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변호사 정다운이 오전 10시에 먼저 도착해 있겠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펜트하우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로비가 대리석으로 마감된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아버지의 운용사 소유였습니다. 서윤은 건물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쌓아온 것들이 이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는 딸에게 남겼습니다. 법원 집행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정다운 변호사가 옆에 섰습니다. 건물 관리팀 직원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높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퇴거 집행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이 관리팀 직원에게 눈짓했습니다. 마스터키로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펜트하우스 안이 보였습니다. 넓고 높은 천장이었습니다. 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곁에는 젊은 여자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에서 남편 옆에 팔짱을 끼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집행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퇴거 집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여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도 이 집에 거주한 사람이에요. 제 짐도 있다고요. 정다운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당 거주자로 등록된 분은 임대차 계약서상 윤미정 씨 한 분입니다. 무단 동거인에 해당하시며 이 역시 계약 위반 조항에 포함됩니다. 젊은 여자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연 씨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두고 봐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서서 집행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방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나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관이 제지했습니다. 법인 자산으로 등록된 물품은 반출하실 수 없습니다. 리스트 확인 후 개인 소유 물품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내 거야. 내가 산 거라고. 집행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이나 소유 증빙 서류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방 안의 가구들, 가방들, 장식품들 중 상당수가 법인 카드로 구매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정다운 변호사가 이미 정리해둔 목록이었습니다.
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서윤은 거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젊은 여자가 전화를 걸고 집행관이 절차를 진행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서윤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하늘을 바라보다 아버지의 영정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항만의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잘하고 있죠.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한 번만. 우리가 가족이잖아. 제발. 그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아래로 보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구하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잡힌 옷자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 혼자 앉아있던 그날, 당신들은 어디 있었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손을 풀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잡았던 손이 허공에서 내려왔습니다.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퇴거 집행하겠습니다. 짐은 지정 장소에 임시 보관됩니다. 개인 소유 물품 목록 작성 후 반출 가능합니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전화를 붙들고 복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다운 변호사가 서윤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가슴 안쪽이 묘했습니다.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조용한 무언가였습니다. 오래 짊어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가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고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사무실 안에 한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과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건물 유리면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M.S. 운용법인의 이사실이었습니다. 서윤의 자리였습니다. 49이었던 서윤은 이제 52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 것이 몇 가닥 늘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3년 전 화장실 거울 앞에서 찬물을 끼얹으며 바라보던 그 눈빛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의 눈빛에는 버티는 사람의 피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재단 측과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3년 전 서윤이 직접 설립한 재단이었습니다. 이름은 명수재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왔습니다. 항만 노동자 야간 시설관리 기사, 청소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속해 있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해에 12명이었던 장학생이 올해는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윤은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조용하게 딸을 지키던 사람을,
이 재단이 그 마음의 연장이길 바랐습니다. 오후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멈추었습니다. 강도연이었습니다. 그 옆에 시어머니 윤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3년 사이에 두 사람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리조트 계열사 임원직을 잃었습니다. 납품 비리 정황이 회사 감사에서 드러나 계약직으로 밀려났다가 결국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펜트하우스를 나온 이후 아들 집을 전전했습니다. 교양 있는 척 가다듬어 오던 외양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구하러 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강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얘기할 수 있어. 서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장면을 어딘가에서 예상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로비 안쪽 보안팀 데스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원이 눈짓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업무 방해입니다. 조용히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안 직원이 다가갔습니다. 강도연이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선 후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잠시 창가에 섰습니다. 방금의 장면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3년 전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손이 떨렸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복수를 완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서윤의 삶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재단 장학생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보고받은 항만 지역 복지 프로그램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퇴근 후 들를 납골당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 뒤가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울컥하는 것을 억지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에는 저녁 해가 기울 무렵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칸 앞에 앉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그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국화를 꽂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올해 명수재단 장학생 명단이었습니다. 46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아버지의 영정 앞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46명이에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납골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윤은 오래 걸었습니다. 일부러 먼 길을 돌았습니다. 퇴근 무렵에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윤은 그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3년 전 이 시간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빈소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하던 밤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식탁 앞에서 남편의 말을 들으며 손을 꽉 쥐던 저녁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피해 걷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로 향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서윤은 오래 생각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관계를 위해,
체면을 위해 참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참는 것은 때로 폭력의 연장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하는 가장 조용한 폭력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남긴 봉투 안에는 서류와 링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더는 무너지지 않길 이라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서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을 지킬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서윤이 받은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맞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펜트하우스도 넓은 거실도 아니었습니다. 서윤이 혼자 선택한 공간이었습니다.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를 올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버지가 끓여주던 그 맛을 서윤은 아직 완전히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해지고 있었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서윤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저녁 불빛이 창밖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고요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빈소에서 느끼던 고요와는 달랐습니다. 비어있는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채워진 고요였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밥은 먹었냐? 서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먹으려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후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